이제 또 가장 크게 지금 이번에 스텝이 꼬인 발언이 부정선거 발언. 대선 걸렸죠. 네. 부정선거를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2차 TV 토론에서 확 그 이슈가 돼서 보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했던 얘기 두 분의 주장이 거의 똑같은데요.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실 이렇게 그 물감에 묻혀가지고 이쪽에 탁 해서 반 딱 접었다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예. 딱 그냥 데칼코마니예요. 사과 반쪽 떼놨다가 두 개 딱 엎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이재명을 다시 그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그거 내가 2012년 대선 때 그때 2012년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이겼던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예. 지도 나갔었어요. 예. 그때 성남시장으로 후보까지 나갔었다고. 그때 국정원 댓글 공장 해가지고 1등 경선은 1등 문재인, 2등 안희정, 3등 이재명 하던 그 경선 맞아요. 때. 그때 하면서 그때에 그 국정원 댓글 조작했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정선거란 취지로 내가 얘기를 했었다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저희도 준비한 거 있죠. 이재명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후보가 SNS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띄웠던 얘기들. 예. 가지고 2014년 말에는 저게 2014년이니까 2년 전 오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2012년 대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정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거 올린 게 맞아요. 저거 올린 거는 2012년에 있었던 걸 2014년에 했는데 저거 말고 2017년 거 보여주세요. 2017년 그러니까 저기 2017년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그렇죠.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 이거 전환길 씨랑 그 이쪽 사람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주장이에요. 예.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하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가 드러나고 있다. 네. 그 밑에 저는 아는데요. 강동원 의원님, 예. 장하나 의원님, 예. 횃불 시민연대 여러분, 예.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때 있었던 부정선거 증거 좀 내주십시오. 저기 계속 나오는 보세요. 뒤에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신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지금 하고. 예.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저 정도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손잡고 부정선거 그 타파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서 협약식 해야죠. 협약식 해야겠어요. 협약식 해야죠. 네. 두 분 포옹하셔도 되겠는데요. 포옹해야죠. 전환길 씨랑 막 어깨동무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이재명이 오늘 그 해명했는 게 내가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뭘 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후보님 2017년에도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예. 이거 지금 그 개표 부정까지 올렸잖아요. 개표 부정 방지해야 되는 증거까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했어요. 다음 날짜 거 1월 8일 것도 보여주세요. 마지막 하나. 거기도 보면 쭉 3년째 소송 방치 중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역시 보면 18대 대선은 선거 과정, 개표 과정 분명히 네 잘 적었어요.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법원 빨리 선거 무효성 심의를 즉각 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때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장원준 씨 단독 제가 해드릴게요. 뭡니까? 저 가운데 읽어드릴게요. 예. 잘 보세요.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하는 채 3년 이상 방치 중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 선거 소송은 그러네요. 6개월 내 선거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1심 했던 재판부는 직무유기 낸 거죠. 탄핵해야지. 탄핵하고 고소해야죠. 네, 물론 내란 특별재판소 만들어야지. 한 2년 가까이 끌다가 도망가긴 했지만 1년 그렇죠. 끌다가 도망가긴 했지만 지금 내고. 자기가 썼는 거 저거 우리 장원준 TV 좀 특정 쓰십시오. 그러네요. 아니 저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1심 공선법 위반 1심 2년 2개월, 2심 4개월 해가지고 된 것에 대해서 633 원칙 지켜야 된다면서 대법원 오니까 전원합의체로 한 달 남짓으로 해서 판결 선고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빨리 선고했다고
지금 조사하고 뭐 특검하겠다, 청문하겠다, 또 뭐 탄핵할 것처럼 뭐 그러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님 선거 소송은 6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것은 당선 무효 소송뿐만 아니고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르는 공소법 위반도 강행 규정으로 똑같습니다. 그때 다른 사건에 대해서 선거법 무효 소송했는 것은 빨리 안 한다고 직무유기죄로 처벌해도 된다는 취지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했고 오히려 본인 소송 2년 2개월 동안 안 했는 그 재판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직무유기로 민주당 이재명 캠프가 형사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참 한심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부정선거 얘기를 저렇게 대깔코마니처럼 옛날에 똑같이 했었네. 이것도 논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이번에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잖아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2년에 있었던 걸로 해서 2014년 했던 거는 기억이 나고 2017년에 그로부터 4년 뒤에 있었던 더 3년 뒤에서 더 최근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옛날에 저런 게 있었죠. 고 김문기 씨가 그 정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시고 그 가족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우리 시장님 대단하시다. 왜? 라고 물었더니만 성남시에 있는 예산에 1,000만 원 단위까지 줄줄이 없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님 대단하시고 내가 존경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데 그런데 저걸 기억을 못 하신다. 선택적 기억 상실증인가?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지금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을 뭐 법을 허물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나서고 있으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저 부분 또 나는 그때 댓글 갖고 얘기한 거지 개표 이런 거 갖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지금 또 토론회 때 얘기를 한 거죠. 해명을 한 거잖아.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막 거짓말 대잔치를 막 하실 겁니다. 왜냐? 이재명 면소법이 조만간 통과될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내가 뭐 여기서 아무 말 대잔치 해도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냥 다 통과시켜버리면은 그리고 난 뭐 대통령 될 거니까 거부권 행사도 안 할 거고 법도 이제 없어지니까 뭐 난 처벌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김문수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이거 거부권 해버리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똥줄 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원준 쇼에서도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원래 거짓말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거짓말을 했는데 처벌되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위증이나 무고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나 사법 시스템에서 거짓말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처벌.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이거 선거 과정 거짓말 아주 심각하니까 처벌. 공무원을 사칭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니까 처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 위증 교사, 위증 혐의 1심에서 물론 무죄가 나왔지만 2심 유죄가 되게 유력해요. 무고는 이미 당시에 그 성남시장 무고로 대법원 확정 판결 나 있어. 위증무고 한 카테고리인데 일단 위증무고 전과 있고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유죄는 이미 확정 나 있어요. 공무원 사칭, 검사 사칭 대법원 확정 나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 받았어요. 이 법이 처벌하는 3가지 거짓말을 다한 거짓말 그랜드슬램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뭐 올림픽 3관왕 이런 정말 가문의 영광인데 말을 잘못해서 형사 처벌 받는 3대 범죄에 대한 다 어떤 그 처벌 받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 기네스북 수준이 아닌가. 이거는 명예가 아닌 악명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총각 사칭에도 대통령 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통령 되고 그러면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 Honest is the best policy라는 대한민국의 격언은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당장 저 이제 대학생인 제 아들한테 야 아들아 세상을 살려면 역시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게 길게 보면 결국은 그게 정직한 이긴다. 것이 네가 이기는 것이고 네가 이 세상에 가장 떳떳한 길이고 그게 네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길이란다. 라고 자신 있게 그전 같은 얘기를 해줬겠어요. 요새 같아선 아들아 정직한 것이 최고란다.
라고 솔직히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 그렇죠. 정직하지 않아서 처벌받을 거를 스스로 방탄하거나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막 편법, 불법, 탈법에 금연수로 다 피해가면서 오히려 더 현세의 영광을 누리고 현세 출세의 그 위용을 누리는 장면을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래도 하더라. 정직해야 된다는 말을 저도 이제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21세기판 마키아벨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키아벨리. 예. 사실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예. 그 책은 지금 역사적으로 사실상 쉽게 말하면 어린이 금독서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직을 가르치고 사필 귀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제왕학으로서 온갖 권모 술수를 써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것을 써놨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그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그런 책을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마키아벨리에 쓴 그 군주론의 것을 라인 바이 라인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길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아니올시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10대, 20대 청년 세대의 어떤 그 건강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다른 민주당 의원 그 후보님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너무 위험하다. 오죽했으면은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님조차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님의 손을 잡아주면서 지지선을 했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가능성은 제일 높은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주 뭐 흔쾌히 막 기분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후세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한테 우리 조카들한테 뭘 얘기할 때 논리가 이상하게 했는데 이 생각은 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아니 또 이 방송을 안 보시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점심 저녁에 만나서 대화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그건 좀 이상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아주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재명 후보 관련인데 이재명 후보 입만 열면 논란이 되고 있다. 요새 진짜 실언이 계속 잇따르는 연이은 실언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잠깐 짚었지만 호텔 경제학도고요. 원가 120원, 커피 원가 120원도 그랬는데 이 경기도 시흥 거북섬 이것도 이 공실률이 87% 달한다는 이 반론이 나오면서 또 현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결국은 또 낳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거북섬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 얘기한 사람을 나경원 의원 등을 형사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단 얘기를 해달래요. 이준석 후보는 고발했대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래서 우리도 얘기할 때 거북섬 얘기하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거북섬 웨이브 파크 이렇게 해서 정확한 용어를 좀 쓰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무너지고 있다. 어떤 이슈에 관련되는 위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이런 얘기를 시흥에 가서 거북섬 웨이브 파크를 얘기를 하면은 시흥에 있는 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안 된 것 같다. 이건 아마 준비된 게 아니라 좀 즉각적으로 즉흥 발언이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 그 자료 화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사전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가 그 이렇게 방석 같은 걸 들고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거기 어떻게 되냐면 거북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저희 갖고 있죠. 네,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는 그 말인 겁니다. 제가 저는 근거 없이 얘기 안 합니다. 변호사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25, 26인가라는 글이 박혀 있고 거기가 거북 등딱지에다가 그것을 쓴 거거든요. 그게 시흥에 있는 거북섬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거북섬이 이재명이 경기지사 때에 개발을 했다라는 그 치적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그 사진이 정말 그 뜻이 있군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 바로 대치기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거북섬의 비극, 유령섬의 비극,
세 자녀, 삼모녀의 비극 이런 키워드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16억인가를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사진이죠, 이 사진.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좀 네네. 여러분 이거 좀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이 사진인데 이 사진에 보면 사전 투표 적은 거가 이게 약간 거북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게 거북 모양이에요, 저게. 그럼 저게 그냥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애드립을 한 게 아니라 여기 가서는 내가 거북섬에 웨이브 파크를 유치를 잘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니?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한단다 이렇게 자랑할 생각을 있잖아요, 하고 저게. 간 거로 보이네요. 저게 의도가 아니면 뭡니까? 우린 그런 매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예. 장원준 쇼의 디테일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왜 메시지 관리가 안 되냐? 거북섬 가가지고 이게 내가 진짜 요즘 거북섬에 사람들 많이 나옵니까?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와요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 거북섬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쳐보십시오. 거북섬의 비극. 뭐 자살한 사람도 많고 아이고. 한마디로 9억에 투자했던 게 1억 됐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거기 보면은 대부분 지금 있는 게 그냥 보면은 호텔 같기도 하고 주상복합 아파트 같지만 그게 대부분 다 뭐냐?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예. 생활형 숙박시설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주택자 너 죽여 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징벌적 손해로 세금으로 막 내떼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택을 하면은 취득세 2주택, 3주택 하면은 막 취득세가 13%가 되고 양도소득세 75%까지 막 때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오피스텔 갔잖아요. 오피스텔로 투자가 붙으니까 또 오피스텔 막 때려가지고 오피스텔 또 그랬죠. 못하게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 개발업자가 어떻게 했느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호텔로 장기 임대를 줘가지고 호텔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호텔에서는 밥해 먹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거 주택 같이 쓸 수 있어라고 해서 분양을 맞아요. 받았어요. 예.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에 정말 수천 채가 들어선 겁니다. 웨이브 파크도 그 대부분이 그 생숙이에요. 그렇죠. 쭉쭉 써 있는 게 생활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생활형 숙박 시설을 하니까 그걸 주택으로 쓰면 어떻게 하느냐? 분양 대금의 10% 과징금이 붙는 거예요. 예. 10억이면은 1년에 1억씩 매년 과징금이 붙는 거예요. 그 과징금 때문에 그때 한참 크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오피스텔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데 쉽게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밑에 상가가 어때요? 사람이 안 오니까 상가가 분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90% 올해 1월달 해가지고 87%의 공실률이 붙는 것은 생숙에서 이게 미분양이 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상가에 문을 엽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면서 지금 텅 빈 유령 도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 요즘 많이 오나요? 이런 어이없는 이런 메시지 관리가 안 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선거 한 주 막판을 두고 최대의 악재를 했던 것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커피 원가 120원으로 해서 50대 60대 자영업자의 반감을 샀듯이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권에 있는 중산층 50대 60대 아닙니까? 이분들 가슴에 피 멍든 사람들 그분들한테 직격탄을 낳는 게 바로 거북섬 웨이브 파크 이슈가 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커피 원가 120원이나 호텔 경작 못지않게 굉장히 파장이 클 수가 있겠네요. 크죠. 훨씬 더 커요?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해봤자 커피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거기에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단지가 지금 87% 공실이라는 단지도 제 기억에 3,000 몇백 세대가 거의 대부분 공실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 집안이 수도권만 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 생숙 투자했던 사람들 결국 민주당의 주택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잘못 건드렸네요. 영리를 그냥 지들이 직진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지뢰를 밝혀버린 거예요. 살살 깨워서 인허가 잘해주고 건축 완공하는데 2년밖에 안 되게 신속하게 해치웠어라고 자랑하다가 오히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을 건드린 것 같다. 그렇죠. 물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이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달해도 되겠습니다. 거북섬은
이 새누리당 때 한 거였다. 예. 그 남경필 지사 때 한 거였다. 예. 거기서 웨이브파크 사업 유치만 관여했다. 제가 처음에 거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뭐 하도 이거 지금 막 그렇죠. 서슬 퍼렇게 고소한다 그러니까 무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 부동산 쪽도 많이 그 소송 같은 걸 대리해 보셨던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엔 이거는 이 웨이브파크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것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중산층 부동산 투자에 정말 가슴 아픈 상처를 잘못 건드려서 그렇죠. 이게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자체가 거죠. 그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 이슈지만 웨이브파크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할 수 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네요. 하긴 생숙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TV조선 경제부장 하면서 그 리포트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국민의힘이 저도 지금 미디어 특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얘기했는데도 이거 제대로 아직까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 동안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뭐예요? 옛날에 부시를 그 클린턴이 이겼던 건 뭡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무리 내란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지금 탄핵을 얘기해도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이냐. 결국 대장동 30만 평 그 하면서 측근들 그렇게 하나 둘씩 다 죽어갔고 지도 벌써 재판을 몇 개 받고 있습니까?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판교, 광교, 평택 고덕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파주 이런 식으로 다 했고 GTX 다 했는데 거기에 누가 죽었습니까? 거기에 그 김문수 후보님이 수사 받는다고 간 떡고물이라 먹어서 수사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때 하신 일이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꽤 많았더라고요. 꽤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죠. 꽤 많이 깔끔하게 뒷말 없이 뒤탈 없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님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이재명은 합니다를 더 이상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20대 때 이재명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이재명은 합니다. 뭐 하지? 진짜 했는 거는 김문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합니다를 못 써버린 김문수가 이재명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후보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이 스스로 패착 실점하고 있어서 조바심이 들었는지 사실은 선관위 토론 말고는 토론도 안 하겠다 그러고 기자회견도 안 하다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랴부랴 여는 느낌이었는데 이 발언도 우리 가족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나도 부정부패 그런 것 하지 않는다. 이 발언도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그분 관련해 가지고 진짜 저도 뭐 글도 올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이 그 조선일보 글이 올라오자마자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했는 거를 제가 글을 하면서 속보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속보입니다. 진짜 이게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하지만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약간 이중적으로 중의법을 쓰셨구나. 괜찮은데요? 진짜 속보입니다. 속이 다 보입니다. 아유 진짜 얼마나 하다 할 말이 없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비리가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돌 것 같아요. 비리가 없다고 했더니 진짜 땡땡 줄 아느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시아적, 동양적 그 어떤 생각은 정치인은 군자는 뭡니까? 그래도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고 또 학식도 높고 역량도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하고 군자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덕치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덕치의 디귿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정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미 전과 사범이라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 것이고 그 김문수 후보님이 굳이 가짜 진짜 논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하도 그렇게 해도 아무리 뭐가 좀 묻어도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김문수 후보님이 8년 동안 하면서 했던 그 업적을 보면은 우리 말로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 이제 많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멘탈도 흔들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북섬에 가서 그런 이슈도 제대로 그 크대한 그 어떻게 보면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선대위도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런 핵심을 딱딱 짚어주는 그래서 국민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아무 문제 없어. 가족이 문제가 없는데 왜 사모님은 TV 나오셔서 좀 인터뷰해 주시죠 했더니만 안 해요. 지난번에는 어땠어요? 2심도 이미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지난번에는 밥을 지어요. 뭐 이런 책도 쓰시고 또 고 김문기 씨가 발인하는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우리 부부간에 산타크로스 옷 입고 깨춤도 추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김문기 씨의 유족분들이 그렇게 피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 왜 이제는 안 하시죠? 왜 안 하시죠? 딱 하나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오후에 수원 고등법원에서 법카 잘못 쓴 걸로 해서 150만 원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그거 언론에 나오면 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 그러면 이재명 득표율 툭툭툭 떨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말이 좋아 조용한 내조, 강제적 조용한 내조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은 손란영 여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찬조 연설도 하고 이게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에 가가지고 부천역 앞에서 같이 손들고 이게 선거운동도 합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후보자, 배우자, 이제는 가족. 동주 씨도 남편과 함께 와서 아이 없고 선거운동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남동료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든든한 이게 스카이 다니고 계시고 이제 졸업한 아들도 2명이 있는데 요즘 선거운동 웬만하면 아들도 나오거든요. 성인들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자꾸 논란이 있어 그런지 감추기 전략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어떤 그런 현상으로서의 선거운동을 안 하는 걸 넘어서 그 보수의 가치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핵심적 가치가 뭐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죠. 이 보수의 핵심은 가족을 잘 사는 중산층으로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 부시의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오너십 소사이어티. 중산층을 두텁게.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4명의 가족이 중산층으로서 내 집을 가진다는 하우스를 오운한다는 오너십 소사이어티로 모든 가정이 집을 하나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학 교육까지 시키고 그리고 아이와 내 출퇴근하는 차 한 대 내지 2대 가진 그런 단란한 가족. 이게 가족의 핵심, 보수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핵심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고 하다못해 구의원 선거할 때도 온 가족이 나와서 하는데 대통령 선거하는데 사모님도 못 나오고 가족들도 못 나오는 그런 후보와 정말 손자까지 다 오면서 국민들한테 다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후보 누가 가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판단은 우리 유권자이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